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 이미지로 유럽 사회의 매력 중국 이미지를 전파하면서 이 외교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중국의 시도가 첫걸음부터 파이름을 내면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 전랑 외교의 본질을 분칠로 숨기려 했지만 그 본성이 드러나면서 역풍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을 Y타임스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9일 친강이 외교부장이 이번 주에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를 방문하면서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고, 동시에 이 중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강 외교부장의 EU 방문은 첫 발을 내디딘 독일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메르켈 총리 당시만 해도 지나치게 경사되었다고 할 정도로 친중적이었던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고요. 특히 숄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무지개 연정의 외무장관으로 이 녹색당의 안나레나 베어복이 부임하면서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반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친강 외교부장을 만난 베어복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이 중국의 중립은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은 피해자의 편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며 중국에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베어복 장관은 또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전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재화를 공급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면전에서 호되게 당한 친강 외교부장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관련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도입한다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 그러면서, 만약 이 징벌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중국도 중국 기업들의 적법한 이익을 굳건히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친강은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미국과 유럽 간의 갈라치기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강은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진영 간 대립을 부추기는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친 부장은 대만을 중국으로 반환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의 일부분이라 그러면서 대만해의 평화와 안정을 진심으로 바라는 누구라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 분리 독립 행보를 반대해야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서 일부 국가는 신냉전을 개시하고 또 국제 규칙을 파기하며 이데올로기 대립을 선동하고 진영 간 대립, 디커플링과 또 공급망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자국 통화의 독점적 위치를 남용해서 타국에 대해서 확대 관할, 그러니까 일국의 국내법을 여기에 적용하는 행보를 말하는 거죠. 이 확대 관할과 또 일방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국의 인플레이션, 재정 위기의 영향이 다른 국가에까지 미치도록 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독일은 대꾸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어복 장관은 지난달 친부장과 베이징 회담 뒤에 자국 연방의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공격적이고 무례한 행태의 정도는 일부 충격 그 이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친강 외교부장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이 서방 진영 갈라치기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고요. 오히려 중국의 공격적 외교 본질만 드러냄으로써 유럽과의 관계에서는 더 멀어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친강 부장이 유럽으로 가면서 사전에 중국을 향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무례한 언행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던 주 프랑스 루사이의 대사를 중국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사이 대사는 지난 4월 21일 프랑스 방송 TF1 인터뷰에서 크림반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 일부였다 그러면서 옛소련 국가들의 주권을 구체화한 국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국제법상 유효한 지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죠. 루사이 대사의 발언 자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옛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의 국가 지위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더더구나 옛소련에 속했던 발트삼국,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의회 소속 의원 80여 명은 루사이에 대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 그러니까 기피 인물 지정을 촉구할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논란이 확대되자 중국 외교부가 부랴부랴 이 루사이의 발언은 중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당장 중국 외교부의 상부 조직인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는 루사이의 발언을 중대한 외교사고로 규정을 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급기야 루사이의 소환을 공식적으로 흘리면서 유럽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루사이가 전랑 외교의 상징이라면 사실 친강 외교부장은 전랑 외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전랑 외교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외교적 레드라인을 넘는 독서를 퍼붓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유럽 외교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강 외교부장 유럽을 순방 중인 이때 EU는 오히려 중국 보란 듯이 대중국 제재를 가할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에 도움을 준 중국 기업 8곳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중국이 러시아에 직접 무기를 공급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EU가 이젠 입장을 바꿔서 처음으로 중러 관계를 겨냥해서 제재 패키지 초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에릭 마메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5일 EU 회원국들에게 11차 제재 패키지 초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패키지는 기존 제재의 이행 및 제재 위반 여부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며 이 대러 수출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제재 대상 품목이 러시아로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3자 제재도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읽혀집니다. 현재 집행위원회 초안에는 중국 소재 기업 최소 7곳에 대한 핵심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이미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EU 집행위원회의 대중국 제재 방안에 대해서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대중국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에 보복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러 협력을 이유로 이 중국에 대한 불법 제재라든지 확대 관할, 그러니까 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럽 행태는 중국과 유럽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엄중히 훼손하고 세계 분열과 대항을 심화시킬 일로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미 대중국 제재안을 내놓은 EU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국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중국 또한 이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중국의 EU 관계 회복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사회에서 대표적 친중 국가였던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사실상 중국과 거리 두기를 하는 정책을 꺼내들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9일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1: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던 이탈리아가 올 연말 안에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탈리아가 이 중국의 1:1 이니셔티브 탈퇴 방침을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게 이미 알렸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중국에 지나치게 경사되어 왔던 이탈리아가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멜라니 총리의 외교 고문들이 1:1 탈퇴 시에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해서 탈퇴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고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게 되는 G7 정상회의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독일도 원자재 탈중국을 외치면서
중국산 광물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독일은 우선 1996년 이후에 27년간 폐쇄했던 케퍼스타이게 광산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사회는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이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유럽 사회가 중국과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중국의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 동안 빠르게 이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독립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경제의 규모를 무기로 한 무역 보복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유럽으로부터 디커플링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외교가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